여러분은 지금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없는 경기 호황과 불황의 굴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반복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반복되는 것이며 과연 이 굴레를 벗어날 수는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스탠다드 6장 자본주의 정보체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알쏭달쏭한데요. 자본주의에서 정보체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가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격이란 개념에 대해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네요. 저자가 6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인 가격의 본질은 세 가지 돈의 기능, 교환 매개, 가치 저장, 가치 척도 중 가치 척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이란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고 계산과 회계의 단위가 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하이에크의 논문 사회에서 지식의 용도에 힌트가 나옵니다.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지식들, 즉 정보는 불완전하게 파편화된 때론 모순적인 지식의 조각들로 존재할 뿐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단순히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조각들로 흩어져 있군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5,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 있습니다. 도시락 가격 5,500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도시락 업체에서 정하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 결정에는 도시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원재료, 중간재, 시설비, 인건비, 생산량과 같은 다양한 생산 요소와 경쟁자, 맛의 트렌드, 소비자의 취향, 사람들의 소득 수준, 유통 경로, 법적 규제 등등 다양한 시장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든 수많은 정보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겁니다. 공정이 단순한 상품이나 생산 과정이 잘 알려진 전통적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거나 생산 과정이 복잡해진다면 혼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저자는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곧 지식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조정되고 생산 과정도 조율된다는 것이죠. 가격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인지 2010년 칠레 대지진과 구리 가격을 예로 들어볼게요. 2010년 2월 말 칠레에 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참사로 구리 광산, 수출 항구가 망가지는 바람에 구리 공급량이 줄어들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시장 참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부담되는 수요자는 대체품을 찾거나 비축분을 사용하고 생산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꾀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반응해 자연스럽게 생산 소비 활동을 조절한 결과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만약 구리 가격을 중앙에서 결정한다면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누가 구리를 얼마나 덜 사용하고 얼마나 더 생산해야 할지 어떤 근거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부 기관이 아무리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은다 해도 수치화하기 힘든 개개인의 선호도와 심리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말이죠.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오묘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집약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현대 사회의 자본시장은 대출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걸 대출해주죠. 그럼 대출 시장에서의 가격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자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자율에 따라 자금 공급과 대출 수요가 조정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받기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대출 수요가 낮아지니 다시 이자율이 떨어지고 저축량, 즉 대출 자금이 줄겠죠. 이것이 잘 작동하려면 저축된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과 같아야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과 지급준 비율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저축된 돈보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이것을 신용창출이라 하는데 지급 준비율만큼 남겨놓고 예금주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까지 대출해주면서 화폐 공급이 무한 등비급수로 늘어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화폐 공급이 위축되어야 정상이지만 신용창출의 마법으로 화폐가 계속 공급됩니다.
정부가 이자율을 억지로 낮추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투자와 소비 사이에도 상충하는 기회비용이 작용하죠. 다시 말해 어떤 것에 자본을 투자하려면 소비를 포기해야 하고 당장 소비하려면 투자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자유시장에 개입하면 소비를 포기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제스가 말하는 이자율을 억지로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나쁜 투자가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췄습니다. 생산자는 빚을 늘립니다. 생산자는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공장을 줄기차게 가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자본재가 부족하겠죠? 재료를 사려는 생산자가 한둘이 아닐 테니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본재의 가격이 상향 설정되고 생산 수지가 맞지 않게 되자 과도하게 투자한 사업들이 우후죽순 망해 나갑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자, 또 자본재 배분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면 중단될 투자를 나쁜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황과 불황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정부가 규제한 이자율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보다 낮게 만들면 호황과 불황이 이어지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나쁜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하게 되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반복을 따라 경기 변동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죠. 한마디로 경기 변동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의 결과라는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 변동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주의는 정말 과거의 유물일까요? 자본주의 경제는 진짜 순수하게 자유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너무나 자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하고 각종 통화정책을 펼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순수 자유시장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가 자본시장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도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일면으로 취급합니다. 현대 경제학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미국 화폐사에서 미국 경제 위기와 불황의 원인을 더 적극적으로 적절히 개입하지 못한 정부의 탓으로 뭉뚱그립니다. 반면 저자는 미국 화폐사의 논리적 모순과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특정 시점의 불황은 과도하게 화폐 공급을 늘린 여파라고 원인을 진단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해 보이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정보체계가 한 국가를 넘어 범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국제무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자본시장에서 자유무역이란 나라끼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아우레우스로 개개인이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절의 자유무역과는 상당히 다르죠. 현대 자본시장에서 저마다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면서도 무역으로 자본이 흐르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환율이 변동됩니다. 국제무역처럼 자국민과 수많은 외국인의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환율을 개별 정부가 이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무모한 것일 테지만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 개입을 줄이기는커녕 더 세세하게 무역 정책과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제 국가 간 환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환율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추산한 2019년 4월 기준 1일 외화 거래량은 6.6조 달러. 이는 지구가 생산하는 전체 생산 규모의 25배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불건전화폐를 쓰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인 셈입니다. 만약 건전한 국제화폐가 있다면 어떨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은 줄고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자유무역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정보체계의 핵심은 가격. 복잡한 정보체계를 무시하고 중앙기관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결과가 경기 변동이며 경기 변동은 더 큰 경기 변동을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 일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은 저자의 생각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하게만 여기는 경제 호황과 불황의 반복. 정말 당연한 걸까요? 우리는 어디쯤 와 있고 또 얼마큼 더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의 시각에 공감하신 분이라면 이번 장은 저자의 관점과 탄탄한 논리가 돋보이면서도 현대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담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 되었겠네요.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